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안 하고 순매도세를 계속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한편 로봇 관련주의 테마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파티장의 출구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강보합 수준이었는데요. 달러, 국제유가, 국채금리 최근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는 약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주는 8월 CPI와 애플 신제품 이벤트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시팔 증시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책도 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월요일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팔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기 함께 또 좋은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월요일 꼭 찾아오는 분입니다. 더드림 에센스의 김세영 전문가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네,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내림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가 나란히 좀 소폭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연준이 예상보다 조금 오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지수의 상승폭이 살짝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미국 7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됐죠.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둔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도매 재고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0.2% 감소하면서 6월에 0.7% 줄어든 이후에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1%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을 봤을 때도 2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또 국제유가가 계속 연일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모습이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오름세로 좀 에너지 관련주들도 주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한 3, 4%가량 상승을 했고 지난주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정유주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를 살펴보시면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지금 선물 가격이 배럴당 87.54달러로 기록을 했는데 9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이었던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조금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사우디와 함께 또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좀 시작한 하루 3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오늘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도 조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13일에 또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긴축 우려를 좀 잠재울 수가 있을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6%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면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3%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월보다는 소폭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2개월 정도 가는 헤드라인 CPI와 또 코어 CPI 같은 경우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월 C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9월 FOMC 정례 회의에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21일 또 22일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 패드워치에 따라서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거의 9월에 지금 동결할 가능성은 93%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동결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56% 정도 가까이로 조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1월 달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거긴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 좀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꽤 오른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그래도 코어 CPI 같은 경우 조금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크게 부담을 덜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항상 분수령이 되는 게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은 생각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수 향방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금주에도 상당히 좀 좋은 중요한 지금 CPI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촉각을 좀 곤두세워 주시고요. 자, 애플 주가 좀 볼까요? 애플 연 이틀 뭐 3%씩 빠져가지고 6% 넘게 이렇게 빠졌다가 겨우 좀 반등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사흘 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해주면서 0.35%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중국 정부에서 아이폰 금지령을 좀 국영 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가 많이 급락한 흐름이 났는데 다시 한 번 더 애플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오늘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는 12일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또 공개가 되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USB, C용 충전 단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해서 어떠한 판매 실적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애플 주가의 좀 모습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0.45% 가까이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해서 조금 1.45% 하락 마감을 하면서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을 좀 규제를 함에 따라서 중국 매출이 앞으로 중국 쪽의 매출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장도 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챗봇 이슈가 조금 다소 시들해진 모습 속에서 조금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 같은 경우도 전날보다 0.47% 하락 마감을 하면서 사흘째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마이크론은 또 AMD와 다르게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이제 또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일단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1.19% 좀 하락을 하면서 사흘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는 좀 지난 5일에 4%대로 좀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힐트 월드와이드 홀딩스와 제휴를 해서 북미 2,000개 호텔에 2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영향은 좀 주가에 좀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주가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해가지고 1.37% 가까이 좀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고 일단은 회사에서 내년에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주면서 0.69% 반등하는 모습을 전날 좀 발표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지만 다시 한 번 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내줬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해서 한 2.67%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니콜라의 주가를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될 텐데 니콜라는 지금 또 전일 대비해서 15%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달 이후로 좀 2달여 만에 다시 1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니콜라 차량에서 연일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에 좀 충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상장 폐지 우려도 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중인 만큼 니콜라도 조금 주의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체인 크로커입니다. 체인 크로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2분기에 조정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3% 가까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졌습니다. 이 마약류 약물이었던 오피오이드 판매 관리 부실 혐의와 관련해서 당국에 좀 벌금을 내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도 3% 이상 올랐고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내주면서 오늘장 빨간불을 켠 채로 크로거 같은 경우도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김세영 전문가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좀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플 지난주에 뭐 6%가량 이렇게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 관련주들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근심이 좀 깊어지실 것 같고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뭐 주가가 약간 이제 하락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2차 전지는 어쨌든 지금 반등을 좀 꽤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엇갈리는 이런 반응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26,000 밑으로 내려오더니 영 재미가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좀 좀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제 3,500만 원대에서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상 흐름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9월은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9월의 장세도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은 고용이 아직까지 견조한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SEC에서 블랙록 등 이런 7개 자산 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과 발표를 이달 16일 또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이 결과 발표 연기 소식에 비트코인도 연일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암호화폐를 상장 지수 펀드를 상품으로 발행하는 시도가 나타내주면서 이 시도가 비트코인에서 이제 또 이더리움까지 확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캐시워드가 이끄는 이 아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좀 앞다퉈서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을 했지만 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EC가 조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조금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그래도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해서 오는 10월 중순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만큼 아직까지 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7월 중순까지는 출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바이낸스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자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26일부로 폴리곤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NFT에서 폴리곤 NFT를 등록을 한다거나 구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폴리곤을 통해서 NFT를 모두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 NFT 마켓플레이스 제품을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일단은 더 샌드박스용 NFT 스테이킹 프로그램도 앞으로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같은 경우도 26일 이후에는 일단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랜드 NFT를 폴리곤에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폴리곤에 대한 일단 지원이 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BNB 체인, 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개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월요일 아침도 자료 준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명 화면을 통해서 주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인태 바짝 다가선 윤, 아세안과 결속 강화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5박 7일간의 아세안 그리고 G20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자,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또 나왔을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소장님께서 풀어주시죠. 네, 이번에 인인 순방이라고 하거든요. 인도네시아와 인도인데 우리가 뭐 다자 협력이나 외교, 안보, 국방 이건 너무 이제 당연해졌고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순방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갔다라는 것,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G20이 열렸다라는 것. 우선 이 인도네시아와 인도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가 1억이 넘죠. 그리고 인도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만 합하더라도 한 16억 가까이가 되는 그런 시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16억 명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을 시장으로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이번 순방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눠졌습니다. G20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지원, 또 기후변화인데 우크라이나 지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가 어디입니까? 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G20가 아세안을 갔는데 방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과 무기 거래를 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왜? 북한이 또 포탄과 총탄을 러시아에 제공해 주고 푸틴 대통령은 또 핵무기와 관련된 또 미사일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북한에다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방산과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진핑 주석도 푸틴 대통령도 이번에 참석은 안 했어요. 근데 리창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는데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용어 사용을 한중일로 하던 것을 한일중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더 앞장서서 좀 제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부산 엑스포. 그러니까 2030년에 엑스포를 세계 엑스포를 어디에서 개최할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또 정상회의였기 때문에 아세안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여기에서 또 총력 활동을 했다는 거. 자, 먼저 이제 인도네시아부터 한번 볼까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8조 원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서로 또 정상 간에 상당히 또 긴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항공산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좀 더 방산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도를 이전합니다. 이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데 이 신수도 이전 사업에 40조 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좀 한국 기업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해외 건설 쪽도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사업이 있고 중동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옴시티 산업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해외 건설 쪽도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인도입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지난해 6%대 경제 성장을 했죠. 이제 서서히 중국의 대안이 인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안보나 또 이 기술 경제는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보다는 안보상으로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한국의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의 경제도
앞으로 좀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도라는 국가를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한점 더 눈여겨보라.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기회가 있다면 세 나라입니다. 중동,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 쪽에 눈을 돌려 물론 뭐 인도네시아도 포함을 해야겠죠. 네, 건설과 방산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힌트를 좀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키워드 더 뽑아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아세안이고 또 G20인데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입니다. 개최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주는 이 경제 관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다, 중대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이번에 그 대통령과 동행한 이 기업인들을 보면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구자은 LS 회장.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경제신문을 보실 때도 이들 회장이 동행을 했다는 뭐냐면 관련된 산업이 있는 거예요. 아, 현대차, 그다음에 LS, LG, 롯데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뭡니까? 식품, 할랄 식품 이 소비의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K푸드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 레시피를 변경하면은 할랄 푸드에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해각서도 체결이 됐고 그런 부분 여러분들 식품 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과 연관되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기업이 어딘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입니다.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의 핵심 강물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이건 또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하나 추가됩니다. 필리핀과도 이번에 아세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서명식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과도 관계가 또 진전되고 있다. 핵심 강물하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필리핀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와 국가별 무역 규모 물론 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보시면 20위 안에 자 18위의 필리핀 다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16위의 태국, 14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베트남의 경우를 보시면 2011년만 하더라도 15번째 교역 국가였는데 지금 4위입니다. 4위예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필리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2차 전지나 기술주, 또 배터리, 방산과 관련해서도 더욱 주목해 볼 국가가 이제 이 아세안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를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더 들어가서 어떤 수혜 섹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들이 대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더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수혜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또 수혜 섹터를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번에 순방에 요충이 되는 이제 국가입니다. 바로 그 국가가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렸으니까 아세안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한때 이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인도로 가는 길을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일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인도는 굉장히 발전되지 않은 국가였어요. 이 정도가 될 거라고는 40년 전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영국 식민지였던.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주요 기업들이 다 진출해 있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우주항공과 소프트웨어, 기술 종목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금융, 방산, 식품, 의류 등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전 세계 1위예요. 이제 1위입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하나케미칼, 또 SKC도 다 진출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방산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자, 인도에서는 어떻게 불리냐면은 바지라라고 불립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무기가 있어요? 중국하고의 국경 분쟁을 벌일 때도 있는데 우리 K9 자주포를 보고서는
인도의 국방 담당자들이 감탄을 한 겁니다. 이름이 바지라예요. 바지라? 이럴 정도의 상황인데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그래프를 바로 보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한때 우리가 인도 투자가 많았다가 좀 주춤해요. 최근에 2021년 뭐 코로나 이유도 있습니다. 2022년에 법인 수도 좀 줄어든 상태고 한참 활발했을 때보다는 2020년 3월을 보면은 좀 더 부진한 상태인데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으로 상당히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춤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관계 개선의 대상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산도 있지만 자 인도와도 2차 전지도 관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번 순방에서 핵심적인 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세파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체결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기존에 있었다 하더라도 좀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지 못했죠. 이 부분들을 더 개선을 하겠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인프라 분야나 또 우주, 원자력 상당히 이 부분이 인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이 부분에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래프 이제 우리 하나 더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중국이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치고 들어간 국가가 인도예요. 일단 인구는 인도가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자 1인당 GDP나 아직까지는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열세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성장 가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 기업이 많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기업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인도로 가는 길이 후진국 인도였다면 이번에 성장하고 있는 인도로 가는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아나운서 하기 전 첫 직장이 전자회사였었거든요. 네. 그때 많이 출장을 갔던 게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였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 당연히 미국 쪽으로 오히려 많이 갈 줄 알았었거든요. 자, 인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봐야죠. 인도네시아 쪽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바로 현대차입니다. 최근에 인도 하면은 그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아, 하면 다 일본 차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40년, 50년부터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의 트렌드는 뭡니까? 전기차거든요. 전기차 분야 인도네시아 1위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번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 지금 전기차에서는 56.5%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바로 2월 달에 인도네시아 전기차 판매 순위인데 뭐 대수를 보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순위가 가장 높냐. 현대 아이오닉 5가 가장 높습니다. 이제 6도 나오고 또 기아차 전기차도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일본 차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시장의 90% 이상이 일본 차예요. 이곳을 전기차는 현대차가 1위를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의선 회장이 지난 7일입니다. 그러니까 순방 기간이죠.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방문해서 현지 전동화 전략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시장은 이제 거의 현대차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도 되고 지금 이런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서 또 일어나고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업입니다. 그 국가입니다. 인도에서도 현대차가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현대차 전기차로서는 두 군데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또 인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국내 대기업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종목별로 들어봐야죠. 어떤 수의 종목, 어떤 수의 섹터를 하면 더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제 한국 항공우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트부터 아예 먼저 보시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참 한국 항공우주가
좋은 종목인 줄은 알겠는데 미래 가치도 있는 건 알겠는데 참 안 뜬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기점이 아마 이번 8월, 9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인 줄은 알겠는데 왜 더 뭔가 변화가 없을까 생각하시는데 뭐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그동안 눌림 현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풀리는 게 이번 하반기 이후부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보면 방산 종목이죠. 그래서 또 가져온 이유도 있습니다. 역시 항공하면은 한국 항공우주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기업이죠. 물론 대한항공도 있긴 합니다. 자, 아세안 국가인 지금 인도네시아와도 전투기 8조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생산 이야기가 더 이제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또 폴란드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폴란드에 12대의 FA-50 수출 실적도 있고요. 이게 아직까지 다 잔금 지급이 된 건 아닙니다. 또 공군에는 TA-50 종합 군수 지원 물량 실적이 있는데 자, 2023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보더라도 7,335억이고 영업이익이 84억 원. 그러니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좀 작은 편이죠. 그다음에 수익은 얼마만큼 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기대치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 전망을 좋게 가져가면서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유일 텐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주 잔고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잔고는 25조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기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늘어날 테고 이런 수주된 것이 이제 결국 생산이 돼서 제공이 되면 결국 수익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하나 이 대통령의 순방과 연결된다면 인도에서도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굉장히 가치가 있는 종목인 비밀은 분명한데 목눌림 현상이 있었다면 좀 하반기 8, 9월, 이제 9월이죠. 10월 이후부터는 조금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롯데가 인수를 했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롯데 계열사 중에서 인수하고 나서 별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했고 실제 주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 신동민 회장이 원래 잘 동행을 안 하는데 이번에 동행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인도네시아와 인도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롯데 케미칼도 그렇지만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주목을 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는 2차 전지를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동박 쪽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주로 하던 그 사업 쪽에만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왜 이 차세대 음극재나 또는 양극재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안 넘어갔냐는데 이제 본격적입니다. 자,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지닌 프랑스 스타트업의 엔와이어즈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실리콘 복합 물질 공동 개발을 진행한 뒤에 고성능 실리콘 음극재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만큼 또 자본 투자가 가능한 것도 이 대기업의 또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력 사업인 이제 동박이 별로 주목을 못 받아왔는데 이게 음극재 이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게 동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박 사업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잘만 이제 실리콘 음극재하고 연결만 하면은 대량으로 생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또 가성비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외에도 리튬 인산철이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양극재로도 사업을 넓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확산되냐면 인도네시아와 인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이후에 좀 분기점을 맞을 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도 있었고 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2차 전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SK네트워크스입니다.
진행자께서 전기차 운전자라면 뭐가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화재도 신경을 쓸 화재도 것 신경 쓰이지만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충전입니다. 맞아요. 충전 근데 이 속도. 충전 사업이 우리가 그동안 주목을 안 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넓은 인도네시아나 인도의 전기차가 활성화됐다. 충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곳곳에 충전소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SK 네트워크입니다. 사실상 국내 이 충전 사업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SK 일렉링크가 이제 SK 네트워크의 자회사죠.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SS 차저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난해 10월에 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충전소는 휴게소 충전소는 SK 일렉링크입니다.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축이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2,700여 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원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기존에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아시는 건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하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컨소시엄에다가 이제 팔아치웠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자본 투자,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SK 네트워크스인데, SK 네트워크스를 하나 확인을 해두면 SK 네트워크스가 분명히 이름은 SK 계열사입니다. 여기 이제 최성환 대표인데, 최성환 대표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압니까? 최신원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성환 회장의 이 보관은 뭐냐면 SK 네트워크스를 이 기술 투자 개발 회사로 해서 SK 그룹으로부터 분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자기 주식을 계속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는 또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 물론 여기 이제 SK 시그넷이라고 하는 다른 SK 그룹의 계열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국내에서 충전기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진출할 경우에 앞으로 SK 네트워크스 이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좀 싸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까지 들어봤는데요. 세 가지 종목 모두 정말 좋은 종목이니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메디톡스, 펀더멘탈로 영업무역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말이죠. 제 레이더에 걸린 이유가 다른 데랑 좀 주가 행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이오, 제약주들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메디톡스는 이미 좀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저희가 뭐 한 달 반 전에 메디톡스 말씀을 드렸댔는데 오늘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주가 행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차별적인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제가 좀 차분히 좀 보겠습니다. 자, 매경에서 나온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악재를 털고 이제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련되는 이게 리걸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정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식약처하고 행정심판한 것도 1심에서 이겼고 다른 대웅제약하고 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그 완만하게 해결이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업 확대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쪽에 방점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 회사는 좀 주가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써 있는 액상형 이런 제재가 미국 직접 진출을 검토하는 것. 이것 이외에도 또 있죠. 뉴럭스라는 게 이제 8월 31일자로 100% 자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외 쪽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모멘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K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코어톡스라고 해가지고 메디톡신이 있죠. 메디톡스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좋은 것만 빼낸 게 코어톡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국내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비동물성 이제 액상형 제재 요거 가지고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팔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는 거는 이제 메디톡신 이런 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의 고성장이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목표 주가를 이제 4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올릴 때는 뭐 근거가 있겠죠?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럭스라는 요거 네 번째 이제 메디톡신 제재인데요. 요게 나오면서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 쪽에서 특히 많이 먹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주가를 조금 이렇게 눌렀던 이유가 캐파 증설이 안 되니까 캐파가 일어나야지 매출에 이제 위에 상단이 좀 열리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쪽이 없으니까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이쪽에서 캐파가 증설이 6천억가량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제한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좀 열린다. 해외 쪽으로 나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은 이 주가를 조금 좋게 보실 수 있죠. 자, 매출이 25%나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130%나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매출이 늘어날 때 고정비용은 그야말로 고정비용이죠. 가만히 있으면 다 매출이 늘어나는 건 전체 이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2024년에 가서는 지금 보이는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낮게 볼 수 있다. 그 모멘텀을 좀 보자. 그리고 캐파가 좀 올라오는 모멘텀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주가 보겠습니다. 8월 8일 날 19만 2천 원 선에서 쭉 바닥을 친 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번갈아서 지금 매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가를 받쳐가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올라가면 개인들은 뭐 물량을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만은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번갈아 매수 들어오고 모멘텀이 지금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어가는 모멘텀이다. 그럼 급하게 이 주가 상승에서 내리실 이유가 좀 없죠. 그래서 좀 좋게 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난번에 거래량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바로 이제 되튀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좋고 양봉도 위로 올라가는 양봉이기 때문에 지금 탄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로 보시면 이제 중앙에서 상단 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PBR 6배 넘어가는 이런 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캐파도 늘고 해외에서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해외에서 좋아질 때는 무슨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확대가 있습니다. 멀티플이 더 높게 쳐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해외 시장, 태국이나 브라질 지금 그쪽으로 이미 많이 나가 있고 앞으로는 유럽 쪽으로도 나가고 또 이런 뉴럭스 같은 거 지금 호주에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 쪽으로도 진출할 것을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 나가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면 마진도 좋고 그러니까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상단에 있는데 더 위쪽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PBR로 보죠. 금년 PBR로 보면 4.3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도 아니고 높은 수준도 아니고 지금 평균 정도에 와 있죠. 그래서 4.3배 메디톡스. 근데 내년 가면 더 이게 낮게 볼 수 있다. 왜? 영업이익이 120%나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41만 원대에 있다가 2주 전에 43만 원대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54%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주식 메디톡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상당히 좋은 주식이죠. 상당히 가치주인데 오늘도 뭐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제가 제목을 조용한 상승 시작되나? 지난번에 조용한 상승 했다가 조용하지 않았던 주식이 하나 있었죠.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가가 불을 뿜었습니다. 영원무역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게 지금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가면은 의류들 많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선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데 단 이 회사는 작년에 좀 기고효과, 작년에 좀 많이 선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실적은 작년보다는 조금 기고효과 때문에 좀 현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회사는 뭐 OEM 마진이요, 영업이익률이 30%입니다. 의류 해가지고 30% OEM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의류 매출이 전체 매출이 65% 정도 되는데 이쪽 의류 OEM 쪽, 특히 최근에 룰루레몬 이쪽이 상당히 고성장세입니다. 여기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의류 대장주다. 의류 대장주의 면모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OEM, OPM은 30%는 전체를 봤을 때는 20.9%를 2분기에 했고 룰루레몬이 아주 지금 실적 호조로 잘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대장주의 면모 뭐냐? 수주도 좋고 마진도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OEM이 24년에 좋을 건데 그거 플러스 고급 자전거죠. 그쪽 스카트 거기를 이제 지분을 50% 정도 들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현찮습니다만은 내년에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 뭐 자전거 업체 자이언트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자이언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24%, 5%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여기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흐름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24년에 개선 전망이 있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은 좀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서 기관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가담을 했습니다. 완전 바닥이고 지금 밸류에이션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룸이 좀 있다. 자, PER로 보겠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5.2배, 금년에 5.2배인데 24년 실적 더 좋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PER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치 주행에 있는 펀더멘탈 주식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7주 전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 50%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메디톡스, 펀더멘탈로 영업무역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반발 매수세 유입에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일면 인도태평양에 바짝 다가선 윤 대통령, 아세안과 결속을 강화했다라는 소식 가져봤는데요. 정상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해외 진출 모멘텀을 주목하자 메디톡스 그리고 의류 OEM 대장주 영업무역까지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